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전이 이렇게 지리하게 벌어지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이더리움을 띄우려는 특정 그룹의 야욕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2위에 자리한 대형 프로젝트였고 이더리움이 3위였습니다. 지금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윌리엄 힌먼이라는 이 미친 인간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더리움을 띄워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른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로부터 돈을 받고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 시세를 폭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데없이 미국 SEC가 리플은 증권이다 이렇게 소송을 내버린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이더리움의 위상은 꽤 견고합니다. 리플이 이더리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건 역시 희망회로 이상으로 단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요즘 일구고 있는 것들,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레저에서 NFT 지원과 관련한 성능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XRP 레저에서 XRP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서 NFT를 생성하거나 거래할 때 초당 거래 처리가 무려 2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공짜 수준의 수수료에 아주 빠른 거래 처리 속도, 이렇게 이더리움이 가지는 고질적인 단점들을 아주 선명하게 기술적인 극복을 해내면서 이거 참 홀더들 많이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리플이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리플사의 비전이 잘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XRP 시세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 꽤나 비전적인 측면이 강력한 시장의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글로벌리스트로 불리는 돈에 미친 인간들로 인해서 리플과 이더리움이 대립각을 보이며 다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 가진 시장에서의 상징성과 리플이 가진 비전 모두 어느 하나 간단하게 바라볼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리플도 시세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크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반등하기에 좋은 자리여서 여차하면 1400달러까지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번에 새롭게 일궈낸 기술적인 성취에서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의 시세 전망을 중점적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지금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분석들, 전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국경 간 송금을 넘어선 플랫폼 확장 전략의 1순위로 선택을 한 것은 다름 아닌 NFT였습니다. 지난해 리플 레저 기반의 NFT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면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조성한 것은 이 같은 리플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VSA 파트너스와 NFT 마켓플레이스 민트 NFT 민터블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지원도 제공하겠다, 이 같은 계획까지 함께 밝히면서 NFT에 꽤나 큰 비중을 싣고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리플의 시도는 단연 이더리움의 NFT 생태계 확장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면서 동시에 리플이 XRP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혁신의 다양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에 특히나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리플이 NFT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때 딱 그 시점에서 리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투자자 또 파트너인 SBI 홀딩스가 NFT 마켓 나나쿠사의 운영사 스마트앱 지분의 80%를 인수하면서 NFT 시장에 직접 뛰어든 부분입니다. 인수 이후에 SBI NFT로 리브랜딩 됐고 이미 올해 2월에 공식 출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SBI 홀딩스는 지금의 리플을 있게 만든 핵심적인 초기 투자자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입니다.
리플이 최근 아시아에서 시장을 확장할 때도 모두 SBI 리밋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뤄냈을 정도로 SBI는 리플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SBI가 NFT 마켓을 인수했고 리플이 NFT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SBI NFT가 리플레저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강화가 되면 이렇게 시장 확대에 나서게 된다는 점 충분히 추론하고 예측하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리플 측은 기술적으로 성공적인 NFT 플랫폼이 되기 위한 작업에도 상당한 공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결실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자금 조달과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리플X가 NFT 표준 지원과 관련해서 XRP 레저에서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꽤 성공적이라는 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XRP 레저에서 XRP를 결제할 때 초당 최대 트랜잭션 속도가 2199건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서 리플X 개발팀은 NFT와 관련한 XRP 레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은 NFT를 XRP 레저에서 생성하거나 거래할 경우에 그 속도가 일단 엄청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무료에 가깝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장점 모두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NFT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단연 이더리움이지만 느린 거래처의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마무시한 수수료는 정말이지 사용해보신 분들은 정내미가 훅 떨어질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액수가 클 때가 있습니다. 만원짜리 NFT 거래를 하는데 수수료로 3만원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어렵지 않게 이더리움에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나 카르다노 기반의 NFT 마켓이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것, 이더리움의 이 같은 고질적인 단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NFT 거래가 빠르고 저렴한 게 장점이고 좋긴 한데 그렇게 대단하냐, 이게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라도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NFT가 앞으로 웹3 시대가 본격화되고 메타버스 세상이 이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 형태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 아주 매우 높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가 리플레저의 토지 정보를 올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짚어봤는데 자산, 그러니까 실물 오프라인 자산을 리플레저 위에 올린다는 것은 이걸 NFT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거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실물 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걸 NFT 형태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을 한다는 것이고 아무도 수정할 수 없는 이 NFT 자산의 고유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NFT 처리와 보관, 거래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키워나간다라면 어쩌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걸 보면 리플은 미국 SEC와의 소송 이슈 이거 하나 딱 빼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워낙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홀더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리플이 구현해내고 있는 이 같은 비전들이 기술적으로 하나둘 쌓이고 나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단순 희망회로라기보다 리플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 그 결과를 근거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리플이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세가 빠질 대로 빠진 이더리움은 나름의 반등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단기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한때 $1000 아래로 빠지기도 했지만 황소 세력은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곰 세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황소는 가격을 20일치 수이동 평균인 $1192 위로 올려서 우위를 점하려고 할 건데 이럴 경우에는 $1280를 거쳐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535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1700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반면 가격이 $1192 아래에서 하락을 하면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약세장 랠리에서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998달러를 거쳐서 881달러까지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20일 지수이동 평균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당히 예민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4시간 차트 기준으로 6월 저점에서 고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지속적인 이더 반등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실제로 이번 단기 상승세는 1,400달러까지 기술적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618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면서 트레이더들의 매집 상황에 따라서 최소 2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반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이더 2.0 스테이킹 물량이 무려 1,300만 이더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6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컨센서스 레이어 입금 컨트랙트에 예치된 이더 물량은 1,300만 이더를 돌파했는데 이건 전체 유통량의 10% 수준에 해당하고 지금 시세 기준으로는 148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스테이킹 물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 물량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가 아닌 스테이킹으로 묶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으로 거꾸로 말하면 가격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장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이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렵게밖에 느낄 수 없는 소식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는 자체 경제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38%로 제시했습니다. 2020년 5월에 0%였던 것, 이 제로였던 게 2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널뛰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사상 최저의 소비 심리와 금리 급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르면 내년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당장 침체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2024년 초에 침체 확률이 75%에 달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 자체가 크게 꺾였다라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의 미국 투자전략본부장 제이콥 마누키아는 모두가 침체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실업과 파산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견고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침체에 안 빠진다. 단순 둔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대놓고 꼬집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만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 기준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2.792% 선에서 10년물 국채금리 2.782%를 잠시나마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보다 단기채인 2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은 통상 불황의 전조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써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경기 침체에 앞서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에이 설마, 연준처럼 에이 설마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이미 좀 멀리 온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20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큰 탓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7월 11일부터 러시아가 가스관을 정비한다라는 이유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노드스트림을 걸어 잠근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그렇게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또 장난을 칠 때마다 한 방 더 얻어맞아 흔들리고 단순화시키자라면 이게 지금 유럽이 처한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중단으로 인해서 유로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8월이면 유로가 0.98달러로 내려가서 0.95달러까지 위협받을 리스크가 있다라고 더욱더 확신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참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우려가 가스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런 에너지 공급난이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우려를 만들어내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정반대 상황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이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 가격이 떨어지면 유럽연합 19개 회원국들 사이에서 수입 가격을 더 높여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진짜 지금 유럽 상황은 완전 개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푸틴이 미친 인간이 흔들어 놓는 정도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